이마기나는스 BMW 조 또박이 발표하겠습니다. 또박이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발표를 맡게 된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차입니다. 저희 상상 시작하기, 기초 다지기, 상상하기를 통해서 또 어떤 상상을 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또 그 이후에는 예시 시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프로젝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QR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찍어봐 주시겠어요? 나눠드린 QR이랑도 똑같은 거고, 네, 혹시 QR을 못 찍는 분이 계시다면 앞에 PPT로 나오니까 PPT 봐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동화인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나무늘보 작가님의 동화입니다. 네, 이 동화는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화는 AI를 활용해서 만든 동화인데요. 또 이 동화를 참고하시고 또 발표에 앞서서 파킨슨병에 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발표를 이해하시는데 더 좋으실 것 같아서 파킨슨병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데 관여하는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걸릴 수 있는 병이고요. 크게 두 가지 능력이 감소되는데 첫 번째가 인지 능력이 감소되고 신체 능력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또 뭐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런 활동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회성이 결여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우울감, 또 불안감 이런 증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다들 두 가지 저희가 발표 들어가기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많이들 예측하셨겠지만 저희는 파킨슨병 환자가 AI를 활용해서 동화를 만듦으로써 또 병의 치료를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저희가 상상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조금 도태되어 있거나 약자인 사람들, 뭐 다문화 가정, 또 장애인 가정, 또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또 그러다가 저희 조원중 한 분의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파킨슨병 환자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고 또 고민해보면서 이거에 대해 우리가 더 깊게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파킨슨병에 대한 주제를 골랐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뭐가 필요할까 라는 거를 생각해봤을 때 크게 네 가지를 뽑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취감을 할 수 있는 경험. 병에 걸려서 집에만 있고 TV만 보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번째로 사회적 연결 및 소속감이 증진돼서 또 정서 표현 및 자아 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또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상상 기초 다지기를 하면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감정, 사회 능력을 강화하는 발명이 필요하겠다. 또 신체 능력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또 단순히 이 프로젝트가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환자들이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상을 계획하면서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파킨슨병 환자가 동화책을 만들고, 또 동화책을 만든 이후에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와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피드백도 받으며 다양한 세대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프로젝트 예상 결과입니다. 저희는 크게 네 가지를 주축으로 삼았는데요. 일단 AI 동화책이 당연히 주축이고요. 또 AI 동화책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 또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메디컬 레포트까지 저희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AI 동화책입니다. 저희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AI 동화책이 어떤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봤는데요.
먼저 인지 능력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화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 또 기억을 되짚어보고 또 입 밖으로 얘기하고 또 그 기억들을 가지고 동화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자극하고 또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동화책의 특성상 따뜻한 이야기도 많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또 그런 공감 요소들을 통해 불안감과 우울감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정서적인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책을 발전시키는 과정과 또 집필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또 계획해봤는데요. 환자가 동화책을 만들고 나면 이 동화책은 메타버스 상의 도서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독자들은 이 메타버스 속 도서관을 방문해서 파킨슨병 환자들이 지은 책을 읽어도 보고 또 피드백도 남기고 좋아요도 누르는 등 작가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은 사회적 고립을 해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출이 어려운 환자들도 가상 공간에서 타인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집안에만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또 자율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신체적 장애로 자율성이 떨어지는 현실의 문제를 메타버스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 메타버스 내부에서도 환자는 환자끼리, 독자는 독자끼리, 혹은 환자와 독자끼리 이렇게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사회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또 뇌에 자극을 주고 또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커뮤니티 활성화인데요. 네, 메타버스 내부에서 형성된 커뮤니티는요, 파킨슨병 장가들이 모여서 파트를 나눠서 집필한다든가 혹은 한 명이 글을 적으면 한 명은 사파를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또 작가와 작가끼리의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의 커뮤니티도 구성해서 내가 지은 책이 정말로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실제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를 파킨슨병 환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디컬 레포트인데요. 네, AI를 활용해서 AI가 환자가 동화를 만들기 위해 한 대화들 혹은 메타버스의 행동들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주기적인 메디컬 레포트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메디컬 레포트는 환자의 치료나 다양한 행동 분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파킨슨 환자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은 이거는 실제로 AI를 구현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저희 프로젝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사전에 미래에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는 괜찮았던 것 같아. 혹시 바로 동화 만들 수 있을까? 좋았다니 다행이네요. 그럼요. 바로 시작하죠. 어떤 주제로 만들고 싶으세요? 오늘 공원을 산책하는데 내 모습이 마치 거북이 같았어. 거북이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디가 급한지 막 서둘러 어디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슬프셨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문득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내가 좋아졌어. 모두 바쁘게 살아가잖아. 좋은 깨달음을 얻었네요. 맞아요. 다들 너무 바쁘게 살아가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아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다만 바쁘게 살아가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세상 풍경을 조금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아, 맞아요. 막 달리다가도 잠시 멈춰서 풍경도 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동화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아직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나눈 대화로 동화를 한번 써보자. 좋아요. 들려주신 이야기로 거북이 동화를 써봤어요. 이런 내용은 어떠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동물들로 바꿀 수 있을까? 수정했어요. 또 어떤 것을 바꿔볼까요? 일단은
지금 이대로 가고 사파를 넣어줬으면 좋겠어. 사파를 그릴게요. 혹시 이 페이지의 그림에 꽃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사파를 그릴게요. 수정했어요. 더 추가할 부분이 있나요? 아니, 없을 것 같아. 수정했어요. 더 추가할 부분이 있나요? 동화를 만드는 시연을 해봤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제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메타버스 부분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버스 화면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입니다. 이곳에서 파킨슨병 환자와 환자끼리 또 작가와 작가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 다양한 환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집필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이렇게 나누면서 새로운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다음은 도서관인데요. 이곳에서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집필한 책들이 실제 도서관처럼 꽂혀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꽂혀 있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인기가 있는 책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곳은 간단한 북 콘서트를 열거나 혹은 독자들이 작가들에게 피드백을 하는 등의 독자와 작가 간의 만남을 만들기 위해 있는 세미나실 혹은 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은 또박인데요.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게 되면서 조금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신체 능력 감소, 인지 능력 감소라는 딱딱한 말 속에는 담기지 않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답답함과 우울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려도 괜찮다고 우리와 함께 조금 더 정확하게 사회와 한 발짝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 보자고 저희는 또박이를 만들면서 사회를 향한 파킨슨병 환자의 한 발자국이 우리 또박이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저희 각자의 소감인데요. 네, 개인적인 부분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종합적인 소감으로는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파킨슨병의 환자의 고충과 또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또 이해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사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함으로써 해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상상하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구현해내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힘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마기난스 3조 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 이마기난스 F반 인문학적 상상력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일상생활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수시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 예시가 바로 이 사례죠. 공감 능력과 관련된 이러한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공감 능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공감이 중요하다고 해서 누구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공감 결여 현상이 증가하고 있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격, 환경의 차이로 인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관점의 차이인데요. 이 관점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이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 인문학에서 말하는 상상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문학에서 말하는 상상력이란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공감이란 인문학적 상상력에서 생겨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나와 관점이 다른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만든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제 뭐 했어? 진짜? 와, 완전히 느조신데? 야, 다음에 나도 껴줘. 아, 그니까, 나도 그거 좋아하는 거 알잖아. 다음에 꼭 같이 놀자잉. 좋아. 오케이. 그래서 어제 일 어떻게 됐어? 정확히 말해봐. 그렇게 할 거 예상하고 있었어. 더 천천히 준비했었어야지. 다음엔 실수하지 않고 잘해보자. 끊어. 수업까지 3분 남았네. 에이, 지금 나가도 충분해. 어차피 교수님도 맨날 늦잖아. 지각? 몰라. 다 같이 들어가면 괜찮아. 천천히 마시자.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10분 전에 도착하는 게 기본이야. 5분 전에 도착해야 된단 말이야. 늦지 않게 행동하는 게 나의 모토랄까? 우리 늦지 않게 한번 가보도록 할까? 근데 진짜 날씨 좋다. 야, 이런 날에 어떻게 공부만 해. 하는 게 맞아. 사람들 어차피 별로 안 오니까 이따 와서 치우면 되겠지. 오케이, 가자. 이거 뭐야? 정리정돈 엉망이네? 마지막 담당 누구야 이거? 정렬 엉망, 책 상태 불량, 다 불량이네? 정리정돈 깔끔하게 해주고 각 맞춰주고 의자도 다 깔끔하게 넣어주고 이게 기본이지. 알겠다. 아, 또 일어나야 돼? 아, 이따 가도 될 것 같은데. 알람 끄고 5분만 더 자자. 어차피 오늘 수업도 별로 중요하진 않잖아. 잠시만. 1시간 지났네? 괜찮아. 그래서 2번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그냥 자. 기상! 발끝 정렬 완료! 6시 30분 정각! 시간 엄수! 늦으면 안 돼. 계획을 늦으면 안 돼. 내 시간은 내가 지배해야 돼. 우와! 저 자켓 뭐지? 밀리터리로 완전 쌈뽕한데? 저렇게 입어도 되는 거 몰라. 예쁘잖아. 나도 입고 싶은데? 어디서 샀냐 물어볼까? 저 자켓 민간용 자켓이 아닌 것 같은데. 전투용 자켓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입고 있는 걸 보니까
전역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나도 입고 싶기는 하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군필과 미필의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요. 되게 시원시원하게 걷는 모습이라던가 교수님도 항상 지각한다고 자기도 좀 지각해도 된다 말하는 인물과 심지어 가부좌를 틀고 잠자는 인물까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이는 사실 인문학적 상상력, 바로 이 주제를 집중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픽션 요소였는데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극적으로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영상 시청하시면서 하셨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 저희가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인 관점의 차이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차이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 다루진 못했지만 극단적인 갈등 양상에 대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의 가장 중요한 분열 중 하나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인데요. 이 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니파는 이슬람의 주류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의 약 85에서 90%를 차지하고요. 수니파는 무함마드 사후,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믿으며 첫 번째 칼리프로 아부 바크르를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시아파는 무슬림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하며 특히 이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정당한 후계자라고 믿는데요. 이맘의 권위를 강조하며 이맘을 신성한 지식을 갖춘 무오류의 존재로 여깁니다. 이처럼 무함마드 사후, 지도자 계승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이 갈등은 종교적 갈등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격화되었고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 패권 경쟁과 종파 중심의 국가체계 그리고 사회적 차별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심화된 갈등으로 예멘 내전이 있죠. 시아파 후티 반군이 정부군과 싸우며 이란은 후티를, 사우디는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리전 형태로 국제적 이슈가 되었고 예멘 난민 발생으로 대한민국 제주도에서도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해 한동안 얘기가 많았죠. 이러한 갈등들을 공감이라는 것이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공감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처럼 우리에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충돌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도, 역사도, 종교도, 살아온 맥락도 다른 사람들이 부딪힐 때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질문에서 오해와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공감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감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삶을 상상해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멀게 느껴지는 타인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실마리를 인문학적 상상력에서 찾고 싶습니다. 인문학은 어렵고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삶을 상상해보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내가 겪은 일, 내가 자란 환경, 내가 속한 사회가 나의 시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맥락에 있는 사람의 입장은 종종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문학적 상상력은 말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서본 적 없다면 모를 수 있어. 그러니 상상해봐. 우리는 겪지 않았기에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겪지 않아도 들으려는 태도, 보려는 시선, 상상하려는 감정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차별을 모두 직접 겪진 않지만 소설이나 영화,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난민의 삶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는지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잠시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나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저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작은 수용입니다. 그 수용 하나가 오해를 멈추고 편견을 누그러뜨리고 갈등의 폭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감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지만 그 어떤 해결도 공감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목소리도 이야기도 모른 채 단지 속한 집단이나 외형만 보고 다르다고 판단하죠. 그리고 그 판단은 벽이 되고 혐오가 됩니다. 하지만 공감은 그 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감정입니다. 타인을 낯선 타자가 아닌 나처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도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상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쉽게 미워할 수 없습니다. 많은 혐오는 정보 부족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됩니다. 공감은 그 고정된 시선을 흔들고 타인의 경험과 시선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그저 알고 싶다는 마음, 이해하고 싶다는 상상,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고 싶다는 감정, 바로 그것이 혐오를 멈추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공감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그저 나와 다른 삶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뎌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혐오라는 단단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 이마기넌스 G반 5조 기적같은 연결 링클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5조는 자폐인과 비자폐인 간의 소통을 돕는 AI 기반 감정 의사소통 번역기를 기획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인 링클은 링크, 연결과 미라클, 기적을 합친 말로 기적같은 연결, 즉 자폐인과 비자폐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기적같은 기술을 의미합니다. 저희 목차로는 팀원 소개, 프로젝트 동기 및 목적,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행하기, 성찰이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원 소개입니다. 저희 조는 조장 2호학번 박성현, 조원 류혜성, 김지희, 서은배, 이창목, 정근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동기와 목적입니다. 저희는 자폐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분석하던 중 전체 자폐인의 약 40%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최소한의 의사소통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자폐인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폐 유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에는 0.06%에 불과하던 유병률이 2021년에는 0.31%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자폐인이 사회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목적으로는 자폐인이 감정이나 생각을 쉽고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자폐인의 주변인들이 자폐인의 행동과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인과 비자폐인 간의 소통을 도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상 시작하기입니다. 상상 시작하기의 방법으로는 AIOU 기법, 5Y, 대상자 인터뷰, 조언의 직간접 체험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AIOU 기법은 활동, 환경, 상호작용, 사용 도구, 사용자 특성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석 도구로 이를 사용해 관찰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5Y 기법을 활용해 자폐인과의 소통이 왜 어려운지 원인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심리적 원인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는 분석 내용을 표 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대상자 인터뷰는 저희 조원이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인터뷰입니다. 실제 자폐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대한 현실감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자폐인이 단지 표현이 다른 것일 뿐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말 속의 숨은 뜻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번역기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저희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핵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언의 직간접 체험은 저희 조원들이 실제로 겪은 사례나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느꼈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상하기입니다. 자폐인을 위한 번역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HMW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운 자폐인이 상대방의 말을 더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해에 있었습니다. 자폐인은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말 속에 담긴 감정이나 간접적 표현, 비유적인 문장에 대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해석의 차이로 인해 자폐인은 오해를 경험하고 때로는 의사소통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도구가 절실하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한 5가지 기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단순화 기능입니다.
챗GPT나 구글 T5 같은 언어 AI는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인 문장을 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이 탄다라는 문장을 걱정돼서 마음이 불안하다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자폐인은 전체 맥락보다는 부분적인 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표현보다는 단순한 문장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분석과 시각화 기능입니다. 음성에 담긴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모지나 색상으로 시각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에서 슬픔이 감지되면 파란색 배경과 슬픈 이모지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는 자폐인이 말이나 표정에 담긴 감정을 직접 해석하지 않아도 직관적인 시각 요소로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표정 인식과 감정 피드백 기능입니다.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AI가 분석하고 현재 상태를 사용자에게 직접 설명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난 것 같아요, 기뻐 보이네요 같은 문장이 화면에 뜨거나 음성으로 전달되는 식입니다. 나아가 조심해서 말해요처럼 사용자에게 행동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 문장도 함께 제공됩니다. 감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자폐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맞춤형 학습 기능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매우 넓고 개인차가 큽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는 그림 중심의 정보가 더 익숙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텍스트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AI는 사용자의 반응을 분석하고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표현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핵심적인 기술인 뉴럴 링크 기술입니다. 뉴럴 링크는 뇌의 신호를 해석해 기계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번역기에 적용하면 말하지 않아도 뇌파를 통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감지해 번역기가 대신 저는 지금 불안해요 라고 말해주는 식입니다. 이 기술은 특히 언어적 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자폐인에게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공상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이스트 홍정화 교수님이 개발한 액세스톡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건 그림이나 아이콘을 누르면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보안 대체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번역기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입니다. 언어, 표정, 음성, 뇌파까지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는 감정 중심 소통 번역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정밀성과 공감 능력을 높이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상 실행하기입니다. 저희는 기적같은 링클의 사용자 페르소나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페르소나는 14살 앨리스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 속 의미를 해석하는 데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세상이 자신에게만 이상한 나라처럼 낯설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말과 표정 속에서 길을 잃은 앨리스는 세상은 늘 혼자만 떨어진 낯선 나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페르소나는 34살 흰 토끼입니다. 원래 세계에서는 의사이지만 앨리스의 세상에서는 흰 토끼가 되어 나타납니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 존재이고 언제나 시계를 들여다보며 불안한 듯하지만 실은 앨리스의 내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앨리스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조용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구연물 영상입니다. 내 머릿속엔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두가 연결된 세상. 우선 이 이야기를 하려면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의 세상엔 언니와 나밖에 없었다. 언니의 말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날 사랑해주니까 그걸로 좋겠다. 그렇게 평소같이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사람 옷을 입은 토끼가 들판에서 뛰는 걸 발견했다. 나도 모르게 그 토끼를 쫓았다. 토끼 굴은 미지의 세상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모든 이들은 언니처럼 알 수 없는 말만 했다. 우리가 연결된다면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미친 다가이를 즐길 뿐이지. 꼭 토끼를 따라잡길 바라. 토끼를 쫓아 도달한
하트 여왕이 궁전에서 나는 그만 실수를 저질러 붙잡히게 되고 수술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 이제 뉴런과 링크를 연결할 거야. 우리 깨어나면 새로운 세상에서 보자. 토끼다. 하트 여왕도? 오, 앨리스, 일어났구나. 이제 내 말이 이해가 될 거야. 들어볼래? 너희 뉴런과 링크를 연결했어. 링크는 너와 같은 자폐인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돕는 번역기야. 언어적 능력만 제한되는 자폐는 링크 1단계, 불안이 이유인 자폐는 링크 2단계,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부족한 자폐는 링크 3단계, 표현과 공감이 부족한 자폐는 링크 4단계를 사용할 수 있어. 너는 그중 스펙트럼이 높은 쪽에 속해. 그래서 뉴런에 연결하는 4단계 링크를 삽입하게 됐어. 정말 기적 같은 연결 아니니? 앨리스는 지금까지의 일이 어렴풋이 이해가 간다. 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괜찮아지면 나가보렴. 언니. 이제는 언니의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앨리스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은 조언 성찰입니다. 조언 모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폐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반 1조 이화 아이들 팀이 제작한 단편영화 피그말리봇의 발표를 맡은 지윤경입니다. 팀원 소개, 프로젝트 착상과 발상, 상상 시작하기, 공감하기, 실행하기, 검증하기, 그리고 느낀 점까지 다루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H1조로 김민재, 신한비, 이효원, 정혜나, 지윤경, 최하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상한 프로젝트가 로봇 연인에 대한 내용인 만큼 먼저 각자 어떤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눴는데요. 생각보다 거창하거나 특별한 기준보다는 대부분은 자신과 잘 맞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앞선 수업에서 진행한 상상력 여행 중 예술적 상상력과 사회 문제를 결합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가족 중심의 삶보다는 자아실현과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애와 사랑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런 그들에게 만약 자신과 완벽하게 맞는 이상형, 항상 나만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AI 연인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연 그런 인공적이고 편리한 사랑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상 시작하기의 첫 번째 단계는 연애 관련 실태를 조사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20, 30대가 연인을 처음 만나는 경로로 소개팅, 학교, 직장처럼 주로 대면적인 만남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SNS나 데이팅 앱처럼 비대면으로 만나는 방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연애 중인 응답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혼자가 편해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어서, 그리고 경제적 이유를 주로 답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 낮은 소득,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해 연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팅 앱 관련 조사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앱으로는 틴더, 위피, 글램 등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 만남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데이팅 앱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앱은 상대의 프로필을 통해 스와이프로 매칭 여부를 결정하고 양쪽 모두 좋아요를 선택할 시 매칭이 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컨셉의 앱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며 MZ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렌탈 연인 서비스입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원하는 시간 동안 연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대여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는 현지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실제 연애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외로움 해소를 위해 이용하거나 이색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하나의 이색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외로움과 인간관계의 고통, 개인주의 확산 등 현재 일본의 여러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 연애 시뮬레이션과 가상 연인 앱입니다. 레플리카는 사용자가 3D 아바타의 외모, 성격, 취향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AI 챗봇 서비스입니다. 친구, 연인, 멘토와 같은 다양한 관계 설정이 가능하며 대화가 쌓일수록 AI가 사용자에 맞춰 성격과 대화 스타일을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본란은 사용자가 AI 아바타를 생성하고 이 아바타가 다른 사용자의 아바타와 가상 공간에서 데이트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아바타가 나눈 대화를 확인하고 직접 대화를 이어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 결과 보고서를 통해 상대와의 궁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이후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연애 대행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알아보기 위해 20, 30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31명은 이용할 의향이 있다, 49명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이유로는 외로움 해소, 인간관계의 부담 감소, 새로운 경험 등이 있었고 반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인간과의 감정 교류 불가능, 사회적 시선, 기술적 윤리적 부담감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청년 세대는 연애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며 각자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연애 형태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가상연인 문화가 빠르게 확산 중이고 이용자들은 AI 챗봇이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오픈 AI와 MIT 미디어랩의 연구에 따르면 AI와 정서적 유대를 맺으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AI와의 감정 교류는 잠깐의 위안은 줄 수 있지만 결국 인간관계가 지닌 복잡함의 깊이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브스나 여러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나 리얼보티스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외로움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과 유사한 AI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AI 연인 시뮬레이션이나 렌탈 연인 서비스 등과 같은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대안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에 저희는 묻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방식들이 인류의 외로움과 단절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상상 공감하기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기사들과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는 현 2030 세대는 경제적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개인주의 확산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을 점점 기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 인간관계의 빈자리를 AI가 채우기 시작했고 그들과의 감정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일부 사람들은 AI에게 위로를 받고 심지어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AI가 정말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인간보다 더 나은 연애나 결혼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 질문을 바탕으로 저희 조는 7주차 미래 상상력 수업을 통해 상상했던 로봇 애인이 상용화된 사회를 한 편의 단편 영화로 직접 구체화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영화에는 총 5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소신민인 주인공 혜정, 그녀의 연인이자 휴머노이드 로봇인 피그말리봇 아담, 이 로봇을 개발한 공학자 멜론 머스크, 그리고 짧게 등장하는 로봇 이브, 마지막으로 사건의 전함정을 만들어주는 행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상 실행하기 과정에서 저희는 기승전결로 구성된 시놉시스를 작성하며 스토리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저희는 실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화 제작을 위한 콘티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피그말리봇인데요. 이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피그말리본 이야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온처럼 우리의 주인공도 자신이 만든 이상형과 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이런 고전적인 서사를 현대적인 SF 상상력과 연결해보고 이를 통해 지금 시대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제작한 단편 영화 피그말리봇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외로운 공학자 멜론 머스크는 인간과 평생을 함께할 완벽한 동반자 피그말리봇을 개발한다.
한편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혜정은 상실감 속에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피그말리봇 광고를 보게 되는데 타인에게 상처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만을 위한 단 하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상형을 그대로 구현하는 커스터마이징 기능까지. 오직 당신을 위해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 감정 소모 없이 원 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연애를 책임집니다. 혜정은 잠깐의 망설임 끝에 결국 피그말리봇을 구매한다. 모니터에 띄워진 피그말리봇 설정창. 혜정은 예전부터 좋아하던 연예인을 떠올리며 천천히 형태를 다듬어간다. 그리고 며칠 뒤 혜정은 조심스럽게 피그말리봇이 담긴 상자를 방 안으로 옮긴다. 아담을 처음 마주한 순간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의 모습에 혜정은 잠시 놀라지만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자신의 이상형을 그대로 구현한 만큼 금세 호감을 느끼게 된다. 둘은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며 함께 거리를 걷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일상을 공유한다. 하지만 아담은 충전이 필요했고 때때로 고장이 나기도 했다. 게다가 다른 피그말리봇 이용자들도 혜정이 좋아하던 연예인과 비슷하게 만들었기에 거리에는 그와 똑같은 얼굴의 로봇들이 넘쳐났고 혜정은 아담이 결국 로봇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점차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달려든 자동차 앞에서 아담은 망설임 없이 혜정을 밀쳐내고 대신 사고를 당한다. 그 순간 혜정은 아담에게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힘없이 쓰러진 아담을 끌어안고 오열한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혜정과 아담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세상은 피그말리봇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다. 기계와의 사랑이 과연 진짜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이어진 끝에 사람들은 어느새 이 관계를 진정한 사랑이라 부르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이유로 피그말리봇 규제법을 발의하려 했고 이에 반발한 사용자들의 거센 저항 속에 결국 법안은 철회된다. 피그말리봇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인간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었고 사람과 로봇이 나란히 걷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100년 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않았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한 세상에서 출산율은 끝없이 추락했고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져갔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은 인류는 사라졌고 전원이 꺼진 채 멈춰선 피그말리봇만이 텅 빈 거리 한가운데 조용히 남아있었다. 다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점과 보완할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피드백 후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피그말리봇이 만들어진 배경과 결말에 대한 전개를 좀 더 탄탄하게 연결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화의 분위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진지한 톤으로 흘러가다 보니 중간중간 가볍게 웃을 수 있을 또 하나는 영화의 분위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진지한 톤으로 흘러가다 보니 중간중간 가볍게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면 관객의 집중도나 몰입감 면에서 더 풍성했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점들을 보완해 중편 영화로 확장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팀원들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었기에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하나의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요즘 사회는 대혐오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남녀 모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외로움을 채워줄 쉽고 간편한 대체제를 찾고 있죠. 머지않은 미래 감정을 주고받고 사랑을 속삭이던 그 순간들은 더 이상 인간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AI 덕분에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꿈꿔왔던 것처럼 다툼도 오해도 없는 오직 서로를 향한 무한한 이해와 신뢰만 존재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랑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진정한 가치는 완벽이 아닌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그 과정에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었던 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우리는 그 속도에 따라가느라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은 점점 줄어들고 관계의 유대감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의식을 디스토피아적인 결말을 통해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조차 잊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이 영화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로봇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로서 정해진 체계대로 행동을 수행하는 장치일 뿐, 결국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성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그리고 원 없이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한성 이마기넌스 H1조 이화 아이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